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푸드 네트워크의 양용석 CLO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40분간 이커머스의 시장의 확장에 따른 공유 물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이고요. 보시다시피 4개의 컨텐츠로 진행 예정입니다. 첫 번째, Y 풀필먼트. 요즘에 한참 많이 들리는 단어이기도 하죠. 풀필먼트. 요즘이라는 단어보다는 근 한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굉장히 핫한 단어입니다. 왜 풀필먼트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서비스로의 물류가 어떻게 치환되고 있는가? 세 번째, 풀필먼트를 실제로 하는 기업 중에 굉장히 저희가 유명한 기업이죠. 아마존. 제가 감사하게도 실제로 19년에 아마존을 방문해서 풀필먼트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마트푸드 네트워크와 공유 물류 경제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오늘의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why fulfillment? 왜 풀필먼트를 할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 풀필먼트라는 단어가 저희 물류 업계에 그리고 이 주변에 유행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풀필먼트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는 아마존과 그 행보를 같이 합니다. 아마존에서 풀필먼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존에 있던 물류와는 다르게 주문의 수집부터 마지막 CX 그 이상의 물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촬영, 여러 가지 판매에 대한 대응,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행위를 물류 앞단부터 뒷단까지 책임지는 풀필먼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말뜻 그대로 일의 완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시면 올해 근래에 3개의 아이템만 뽑아왔는데 실질적으로 두손 컴퍼니가 지난 3월에 시리즈 A를 마무리했죠. 또한 아웃박스라는 스타트업 또한 올해 약 100억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였고 팀프레쉬 또한 6억 65억 규모의 시리즈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던 이 가운데 장표에 보이는 그 쿠팡의 올해 투자 예정인데요. 총 약 1조에 가까운 투자와 약 10,000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투자와 더해서 약 3조에 가까운 투자와 4만 개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아주 지속적인 강력한 행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풀필먼트는 어떤 물류길래 또는 어떤 영역이길래 이렇게 많은 투자와 또 많은 일자리와 또 많은 다른 유통사의 그 스타트업의 투자라든지 스타트업의 오픈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이 시장이 뜨거운 감자인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챕터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풀필먼트를 논하기 전에 이 유통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위에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크게 오프라인 리테일 비즈니스와 이커머스 비즈니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오프라인 리테일 비즈니스가 저희 전통적인 비즈니스죠. 주 고객은 지역 내 주민과 외지 방문객입니다. 즉 현재 그 예를 들어 저희가 강남을 예로 든다면 강남에 있는 현대백화점, 강남에 있는 롯데백화점, 강남에 있는 롯데마트, 강남에 있는 이마트가 각각의 그 지역 거점을 차지하고 그 인근 지방에 살고 있는 지역 내 주민이 주 고객이 되겠죠. 또한 가끔 외지 방문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품은 그 매장에 있는 상품들, 취급하는 상품들이 경쟁 상품이 됩니다. 현재 롯데마트, 그러니까 특정 마트가 아닌 마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만 개에서 5, 6만 개의 상품이 취급되고 있고 또 슈퍼 같은 경우는 10,000개 이내, 한 8,000개에서 7,000개의 상품이 취급되고 있죠. 백화점도 뭐 브랜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약 2, 3만 개 또는 많게는 10만 개까지의 아이템이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는 지역 내에 있는 동종 업태, 백화점이면 백화점, 마트면 마트, 슈퍼면 슈퍼. 각각의 브랜드와 뭐 대규모의 SSM도 있겠지만 같은 카테고리 내의 경쟁이 됐겠죠. 같은 지역 내에서요. 하지만 이커머스는 좀 다릅니다. 이커머스는 고객이 인터넷 사용자, 즉 이커머스,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모든 사람들이고요. 상품 또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서 경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경쟁 대상은 단순히 하나의 업체가 아니라 온라인 전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저희는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경쟁 상대가 명확하고요. 권역 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으면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커머스 온라인은 다양한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야지만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쟁사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생존하는 비즈니스인 거죠. 이 이커머스가 사실 앞단에 오프라인이 더 규모가 크다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커머스의 성장세가 정말 엄청납니다. 보시면 17년부터 21년 상반기까지 전년 대비 매출 증감률을 보실 수 있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저성장률을 보이다가 특히 20년, 19년 이 시점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들어오게 되죠. 21년 이제 그 소비자의 코로나 이후에 구매 행태에 반등이 오면서 다시 올라갔지만 마이너스 5.6%에서 8.6%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의 성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은 아닙니다. 온라인은 코로나가 정말 집중되었던 20년에도 비대면을 타고 엄청난 3.9%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21년에는 12%죠. 이제 전체 매출을 봤을 때 상반기 매출이니까요. 그 전체 매출 중에 약 50%의 매출이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20년의 8월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 전년동월 대비를 보면은 더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때 온라인은 2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즉, 저희 삶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리테일 행위의 반 이상이 또는 반에 가까운 48%의 매출이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저희 삶과 이제 온라인, 더더군다나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발생하는 이 모든 거래와 행위들이 더 이상 온라인 또는 이커머스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커피 그 고객 확보 전략 성공의 예시인데요. 뭐 잘 알고 계시는 4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 플레이스, 엔젤리너스. 고객들한테 이제 그 3개월 기준으로 한번 쭉 866명을 기준으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점포당 매출이 스타벅스가 가장 높은 것도 있지만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이렇게 커피를 선정하시는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커피의 맛, 커피를 마시는 장소, 커피의 가격 순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상품의 본질인 커피의 맛이 가장 높은 고려 요인이었죠. 물론 뭐 매장의 분위기, 할인 혜택, 안락 다양한 뭐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의 본질의 고려 요인이었는데 온라인을 보시면 다릅니다. 온라인은 쿠팡이 가장 큰 선택 요인인데요. 보시면은 빠른 상품 배송입니다. 실질적으로 쿠팡이 갖고 있는 그 배송 서비스는 이제는 예전에 더 이상 이길 배송이 아니죠. 시간 배송도 이루어지고 있고 새벽 배송도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빠른 상품 배송이 이 저희 어플리케이션, 즉 온라인 유통업체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또 하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상품의 종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한된 장소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제한된 상품을 판매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상품을 많이 파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죠. 결국 물류가 이제 이 유통사 또는 이 어플리케이션 또는 이 온라인 커머스 업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결국 오프 중심에서 온라인 시장으로의 변화함에 따라서 유통 물류의 대응이 필요한 현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예전에 도매 유통 채널 중심에서 택배형 기업 중심으로 이제 이전을 했죠. 그 근간에는 온라인과 모바일이라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부터 제 기억이 명확한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을 썼던 것이 2000년대, 2010년대 바로 전 2000년 중반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부터 갑자기 온라인의 매출과 급성장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나왔죠. 택배형 기업 중심에서 생활 밀착형 고객 중심, 즉 이제 고객이 있는 자리에 가장 인접한 곳에 물류가 있어야지만 대응을 할 수 있는 시대. 저는 이거를 생활 밀착형 유통 채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주요 변화 방향성이 지금까지 택배로 보내는, 그러니까 뭐 D+1, D+2 주문하고 2, 3일 뒤에 오는 당연한, 뭐 지금은 D+1이 전체 90% 넘기는 하지만 그런 택배형의 기업 중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어떠한 서비스를 어떠한 수준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고요. 또한 고객 니즈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 옵션을 가져가고 다양한 주문의 변동성을 대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이 더 이상 유통업체한테는 선택이 아닌 must have for survival, 즉 무조건 가져가야만 한 이커머스 생존 관점에서 필수 영역이 된 거죠.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쿠팡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는 협업하는 뭐 CJ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양한 옵션들과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전에 가지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가져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저는 이 풀필먼트와 같이 연계해서 굳이 명명을 하자면 물류 서비스 시대의 도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 이상 물류가 비용이 아닌 물류가 서비스 레벨로 고객한테 평가받고, 또한 더 이상 이제 비용률에 대한 관점의 접근보다는 이것이 마케팅의 요소로서 얼마나 빠른 배송과 얼마나 안정적인 반품과 또한 온타임 딜리버리와 그러면서도 구색은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물류에서 많은 구색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물류가, 또한 선진화된 물류가 필요한 시점, 이게 바로 풀필먼트와 연계돼서 물류 서비스 시대의 도래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비용이 아닌 서비스로의 물류에 대해서 좀 논하고자 하는데요.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류가 비용으로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레벨로 평가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B2C, 저희가 그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라고 하는 특히 이커머스 영역의 주문 복잡도는 굉장히 이런 일반 B2B보다는 복잡한 편입니다. 물론 그 시간대별로 주문의 트렌드가 바뀌고 대응하는 것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딜리버리 레벨이, 즉 배송의 레벨이, 배송 시간이 점점 줄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3시간 배송, 1시간 배송, 30분 배송, 1일 배송, 새벽 배송. 근데 주문의 트렌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에 잠깐 주문이 없다가 아침에 9시경에 폭증을 하고요. 점심시간에 잠깐 또 주문이 올라왔다가 이제 오후 한참 일하시는 1시부터 6시 시간에는 좀 균등한 트렌드를 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기점이 될 때 갑자기 주문이 또 올라가고요. 그리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이미 주무시기 전에 전날 장을 본다거나 또는 다음날 아침에 먹을 여러 가지 음식들을, 국거리, 장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문하는 시간이 보통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루어지다 보니 이 주문의 트렌드가 굉장히 널뛰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일반적인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영역인 B2B의 물류와 다르게 그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즉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 훨씬 더 오프라인보다는 민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가게에서 일 출고 한 100개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가게인데 프로모션이 특정 플랫폼에서 걸렸습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 실제로 100개 나가던 상품이 시간당 3,000개, 일출구 10,000개까지 출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게 공간적인 영역도 있고요. 100개만 출고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 100개만 출고할 수 있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었을 거고요. 100개만 출고할 수 있는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을 겁니다. 약간의 여유를 뒀다 하더라도 갑자기 100배 증가한 주문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어렵죠. 결국 여기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높아서 표준화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물류는 사실 주문을 받고 나서부터가 물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수주란 표현도 하고 발주란 표현도 하지만 주문을 받고 나서 그 뒤에 행하는 그 물류가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창고업, 그 다음에 이제 배송까지 이어지는 오퍼레이션이나 봤을 때 이 풀필먼트라는 영역은 앞단에 오더 풀필먼트라는 영역이 붙으면서 주문의 수집부터 또는 주문 앞 단계의 프로모션과 연계되는 저희가 행사와 연계돼서 다양한 주문에 대한 디맨드 포캐스팅,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디맨드 포캐스팅에 따른 캐패시티, 즉 얼마나 인력을 넣을 것이냐, 얼마나 구매를 할 것이냐, 어느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것이냐, 어떻게 픽앤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배송할 것이냐까지 전반적인 모든 오퍼레이션, 즉 온라인의 SCM을 다 관여하는 것이 풀필먼트라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앞단에 있는 모든 디맨드 포캐스팅, 주문에 대한 보다 물류 작업을 위한 디테일한 분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부족은 시간적인 제약은 되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비들, 지금 화면에 보여진 여러 가지 장비들이 실제로 지금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테스코라든지 오카도, 리그러스, 액티브 안치 등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화들인데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그다음에 온도별로, 그다음에 회전율, 즉 빠른 회전인지 중회전인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마다 각각의 다른 오퍼레이션 자동화를 적용하여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문이 들어와서 이 주문이 출고되기 전까지 가장 빠르게 해야 될 건 첫 번째는 상품의 피킹입니다. 즉 상품의 집품이고요. 이 집품된 상품을 빠르게 포장하고 안전하게 배송하는 것까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여러 가지 배송 서비스 중에 1시간, 30분, 3시간, 4시간 또는 새벽 배송 이런 배송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품이 가장 빠르게 준비가 돼야 되죠.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주문에 대해 처리를 할 수 있는 캐파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필먼트는 특히나 굉장히 많은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쓱닷컴의 자동화 센터라든지 롯데닷컴의 자동화 센터, 또 이제 기존에 쿠팡에도 굉장히 많은 자동화가 이제 들어오죠. 기존의 오퍼레이션들을 정의하고 자동화를 하는 AGV라든지 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멀티셔틀이라든지 오토스토어 또는 저희 소터라든지 굉장히 많은 작업 속도를 증가시키는 굉장히 많은 오퍼레이션들이 풀필먼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비용이 아닌 서비스와의 물류의 근간에는 기존의 노동 지향적인 사고, 물량이 증가하면 사람을 더 넣어야지, 물량이 증가하고 또 요청사항이 많아지면 사람으로 처리하던 이 노동 집약적 오퍼레이션에서 프로세스 기반화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러닝해서 결국 필요한 SCM, 디맨드 포캐스팅, 그다음에 창고를 하려는 WMS, 오더를 매니지하는 오더 매니지먼트 시스템, 트랜스포테이션, 즉 배송을 하는 트랜스포테이션,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클라우드, 그리고 이 정보들을 쌓아서 다시 러닝하고 결국 자동화까지, AI까지 구축하는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의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지만 이 풀필먼트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풀필먼트 고도화에 대해서 선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풀필먼트 고도화의 선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아마존을 떠올릴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존은 저희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많은 선례에 대한 스터디를 하셨었고 또 거기에 대한 공유를 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조금 특이한 거는 실제로 가서 봤던 아마존의 FC, 즉 풀필먼트 센터에 대한 좀 설명도 드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억 명의 프라임 회원, 네, 저도 프라임 회원이기도 한데 전체 전 세계 1억 명의 프라임 회원을 갖고 있고 또 300개의 DC, 그다음에 185개의 FC를 17개국에 운영 중이며 총 면적은 1.43억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그 중에 미국에 있는 것만 볼게요. 미국에 있는 DC 같은 경우는 120개, 그다음에 FC가 19개. DC와 FC는 실제 재고를 가지고 분배하는
디스트리뷰션 센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필먼트 센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상품의 사이즈와 연계돼서 작은 상품, 큰 상품을 나누고 또한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해서 입고와 출고를 디테일하게 나눈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레시아도 팬트리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프레시아 팬트리는 그 말 그대로 카테고리 중심으로 나눠진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시는 상하기 쉬운 저희가 얘기하는 냉장 냉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그 드라이를 제외한 웻 상품들, 그다음에 프로즌 상품들을 취급하는 센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팬트리는 말 그대로 상하지 않는 식품, 가공식품 등 드라이 그로서리들을 취급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소테이션 센터, 딜리버리 스테이션, 프라임 나우 허브 같은 경우는 프라임 나우 허브는 약간 그 사양이 다르긴 합니다. 도심 지역에서 DC를 운영하면서 빠른 배송을 유지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로 치면 현재 유행하는 MFC 같은 서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테이션 센터라든지 딜리버리 스테이션은 저희로 치면 터미널이라든지 지역 배송 영업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을 보시면 물류센터에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죠. 실제로 아마존은 취급하는 SKU 숫자가, 스톡키핑 유닛 숫자가 제가 마지막 들었던 게 1억 5천 개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품을 다 취급한다는 건 사실 센터 내에 1억 5천 개의 로케이션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1,000만 개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제 상품의 종수죠. 이 상품들을 모두 하나의 빈에 또는 각각의 로케이션에 놓을 수 없다 보니 하나의 로케이션에 여러 상품을 넣는 랜덤 스토어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건 기능이라기보다는 오퍼레이션에 더 근접한 것 같은데, 하나의 빈에 다양한 상품을 두고 이거에 대한 각각의 유통기한과 각각의 상품 정보를 따로 관리하는, 그만큼 관리의 난이도가 높고 시스템화가 잘 돼 있는 거죠. 또한 저희가 많이 TV에서 봤던 키바라는, 정확히 말하는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베이커리라는 그 AGV 오퍼레이션을 쓰고 있죠. 이로 인해 전체 그 동선을 감소시키고 실질적으로 그 한 4배 정도의 지품, 분배 등에 대한 오퍼레이션, 생산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수요, 교통, 이벤트 등의 AI 분석을 통해서 FC를 선정하고요. 또한 저희 잘 알고 계시는 홀푸드 마켓이라는 것을 지역 일수하고 지역 거점 허브로 사용해서 전 미국의 92%의 당일 배송을 구현했습니다. 물론 거점 기준은 아니고요. 인구 기준이긴 하지만 92%의 당일 배송이라는 것은 정말 미국에서는 혁신적인 일이죠. 이 중에 저희가 갔던 곳은 BFI4라는 그 시애틀에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16년 3월에 오픈됐고 약 5.2만 평의 센터인데, 이 하나의 센터에 2,500만 개의 아이템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형으로 규격화된 상품이긴 하죠. 소타블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트레이라고도 하고요, 토트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바구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그 바구니 내에 들어가는 상품만 취급하는 센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에 한 60개에서 120만 개의 출고가 일어나고요. 그 키바 로봇은 한 6,000대가 들어가 있고 직원은 2,000명에서 5,000명이, 굉장히 배가 크죠. 아까 말씀드렸던 100개에서 10,000개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프라임데이라고 평소에 그 아마존의 평균적인 판매량에서 갑자기 2배, 3배로 증가할 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직원이 2,000명이 있다가 5,000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자동화라면 사실 직원이 2,000명이 출고량 만약에 60만 개로 설계가 됐으면 아무리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도 작업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키바라는 AGV 오퍼레이션은 결국 다양한 워크스테이션을 두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물량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직원 수를 늘려서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자동화 로봇 키바 도입으로 적치 제품 생산성이 4배가 향상됐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들이 구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양한 배송에 대한 옵션을 뒀습니다. 즉
그 같은 프라임 중에서도 프라임의 기본적인 배송 옵션은 2일 내 무료 배송이에요. 그런데 프라임 나우라고 2시간 내 배송도 있고요. 실제로 온라인 구매를 해보시면 2시간, 4시간, 12시간, 24시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즉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배송해주는 모든 서비스의 구조를 이미 구현을 한 거죠. 일반 배송 같은 경우는 비용은 훨씬 배송 비용이 저렴하고 3에서 7일 내 배송하고 이런 형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 데이터 기반 공정 계산으로 창고 출고 시간 3시간에서 30분 단축.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이 인입되고 이 상품을 최대한 빨리 내보내는 것이 이 창고의 숙제인데요. 2,500만 개의 상품이 숨겨져 있는 곳곳에 있는 이 상품들의 정보를 사람이 다니면서 피킹하면 결코 3시간이 아니고 3시간 그 주문 하나하나당 처리한다면 3시간이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이 상품을 피킹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키바 운영존 즉 AGV를 통해서 사람한테 물건이 오는 이 오퍼레이션은 어떤 주문이 와도 바로 상품을 지품하고 이를 내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죠. 주문이 전송되고 주문을 분석하고 이 피킹에 대한 할당을 기계한테 하고 피킹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 걸립니다. 고객별 분리가 이루어지고 이 상품이 올바로 가는 곳인지 검수하고 포장하고 지역별 분리까지 총 20분, 총 30분의 시간이면 차에 타는 데까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지금 30분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오더 피킹이라고 주문마다 사람이 바구니를 들고 또는 카트를 들고 그 주문의 상품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상품만 취급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의 동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이 주문이 처리되는 속도는 낮아질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자동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풀필먼트는 계속 높은 자동화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주문 전송부터 지품까지에 대해서 이제 모든 재고가 자동 전진 배치되고, 즉 아까 말씀드린 S그레이드, B그레이드, C그레이드가 있다면 S그레이드 상품들은 전진 배치가 돼서 빠르게 지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속 자동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재고 로케이션을 여기 파드라고 부르는데 이 POD가 앞으로 전진 배치되는 오퍼레이션이 계속 이루어지고요. 이 모든 것들은 쌓여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또 데이터 기반 예측을 통한 고객 주문 대응이라고 써 있는데 Anticipated Shipping이라고 선행물류라는 내용이에요. 즉 저희가 통상적으로 선행물류라고 하면은 저희가 포캐스팅 또는 이제 SCM 영역에서 했던 이제 주문에 대한 그 발주량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발주량을 조정하는 거라고 좀 한다면, 발주량을 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이동을 한다고 하면 이 아마존의 선행물류는 좀 더 진보돼서 고객이 이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가 온라인 상에서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이 재고를 인접 물류센터로 이전해서 고객 2시간, 4시간, 12시간 옵션을 선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재고를 사전에 움직여서 그 배달 장소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선행물류를 의미합니다.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고객이 그 주문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 즉 이동 비용이라든지 헛된 이동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동 또한 고객이 실제로 배송했던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즉 구매 확정이 일어날 확률이 70%가 이상이 돼야지만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전으로 쌓여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러닝과 이걸 자동화한 것이 지금 현재 아마존의 선진화된 풀필먼트고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화에 따른 효율화, 즉 인력 중심이 아닌 GTP, Goods to Person, 즉 사람한테 물건이 오는 형태의 오퍼레이션과 또 주문의 변동성, 주문의 이 낙폭이 너무 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플렉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 또 데이터 기반 선행물류, 물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서 배송 시간도 단축하고
또한 대형 행사가 있을 때 사전 인원 배칭을 통해서 고객한테 동일한 서비스 레벨을 제공하는 것, 또 지속적인 혁신, 상품 준비 시간이 맨 처음에 3시간만 돼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30분으로 감축시킨 것. 마지막,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때마다 물류가 변화하고 선진화돼서 이에 대해서 대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존이 갖고 있는 풀필먼트의 강점이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물류에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물류의 투자와 그다음에 이 데이터의 확보,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그 스마트푸드 네트워크스라는 제가 몸을 담고 있는 회사와 공유 물류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풀필먼트라는 개념은 그리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전은 되게 다양한 옵션들과 어려운 주문의 그 난이도 또한 다양한 배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푸드 네트워크스는 식품에 집중하여 토탈 식품 큐레이터로서 식품 전문 물류 플랫폼 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 이커머스의 전망을 봤을 때 한국 이커머스의 시장은 20년에 약 144조, 아까 상반기에 70조 정도 됐으니까 21년은 아마 여기서 또 10% 정도 신장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160조에 가까운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 특히 온라인 쇼핑 규모가 세계 3위죠. 가장 높은 그 이커머스 침투율이 또 18%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는 강제적 환경 변화인 코로나 기점으로 식품 유통 시장의 획기적인 성장이 또 이뤄졌죠. 저희가 침투율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이 그 매출 중에서 카테고리별 매출 중에서 어느 정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가를 보고 이걸 저희는 온라인 침투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온라인 침투율이 약 20% 가까이 됐었어요. 20년에. 이제는 20%가 넘었죠. 온갖 HMR, 저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또 식품들, 농축수산물, 음식 서비스, 배달 서비스 이제는 20%가 넘어서 30%에 가까운 온라인 침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 성장에 따라서 이 식품의 3PL 시장은 매년 10%씩 증가를 할 거라 보입니다. 근데 이 증가한 것들이 단순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공급 사선말을 가지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단일 채널, 싱글 채널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 그냥 마트에 가서 마트 물건을 샀던 거예요. 그리고 슈퍼에 가서 슈퍼 물건을 샀죠. 근데 이제는 어떤 상품은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어떤 상품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또 온라인에서도 이 채널 저 채널 저희가 쿠팡에서도 구매하고 어떤 건 마켓컬리에서도 구매하고 롯데온에서도 구매하고 스타크만에서도 구매하고 또 이 상품들을 배달도 시키고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판매자분들, 브랜드, 유통업체들은 다양한 판매와 구매에 대해서 대응하는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매장만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매장에서 온라인 판매도 하고요. 또한 매장에서 유통업체 납품도 하고요. 또는 배달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개인 1인 매장, 2인 매장 정도는 구성이 가능할 것 같으나 단순히 이게 매장에서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송에 대한 CS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에 대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조치도 해야 되고 반품도 해야 되고 반출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오퍼레이션들이 발생하는데 운영하시는 분은 한 분, 두 분, 세 분, 많아도 10분.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컸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인건비의 부담과 실제 시스템의 부담으로 옵니다. 결국 판매자 브랜드와 여러 가지 유통 채널, 도서 매점, 프랜차이즈, 무점포, 온라인을 판매하실 때 발생하는 다양한 니즈와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기존에는 예를 들어 저희가 셀링 툴이라고 부르는 그 온라인 여러 가지 판매 몰들과 그 판매자 브랜드와의 연결을 해주는 그 셀링 툴들이 있었고요. 또한 키오스크가 될 수도 있고 포스가 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문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거 하나하나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통합해서 해주는 곳이 있느냐? 현재로서는 일부 부분 집합으로 대응을 해주는 곳은 있으나 모두 통합해서 대응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고객이 상품을 준비했을 때 이 상품에 대한 판매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판매 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식자재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식자재 배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온라인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오프라인 입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왔던 이 모든 판매 이후에 반품과 CS와 이 복잡한 대금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이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으로 물류가 저희가 창고도 있지만 배송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창고와 저희 배송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류사, 물류업체들이 이를 공유하고 공유한 창고와 공유한 배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공유된 것들을 통해서 고객한테 원만한 다른 것이 아니고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스마트푸드 네트워크스의 바로 비전입니다. 고객은 이곳에서 적정 판관비와 재고 보유량만 보시고 실시간 무료 흐름을 한 번에 보시면서 가장 합리적인 판매 방법을 추천받고 이를 자동화하는 것이 저희가 이 고객한테 파트너로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마트푸드 네트워크스는 이미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2000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한 4,000평에 가까운 3,600평의 상온실과 냉동 냉장실이 있고요. 또한 50개의 도크로 충분히 얼마든지 배송을 전국 수도권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고요. 또한 양지 허브 물류센터도 냉장 냉동 기반으로 5,200평 정도의 창고를 가지고 있고, 또한 도크 42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DC에서 영남, 호남, 제주 물류센터 TC로 즉 터미널 센터로 이전해서 전국 배송에 당일 배송, 당일 새벽 배송을 구현하고 있고요. 이 배송권은 B2B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장, 카페 또는 유통업체 또는 백화점 곳곳에서 다양한 업체들로 배송을 하고 있고요. 이 배송권이 저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리소스고 인프라지만 이 인프라가 저희 단독 인프라인 동시에 원하실 경우에 연계를 통해서 물류사와 물류사, 서비스와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의 컨셉은 시장과 고객 그리고 물류를 IT로 잇다입니다. 복잡한 공급 사슬망과 채널, 물류, CS 한 번에 관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역을 상품과 판매와 품질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기반화의 모든 사슬을 하나로 잇는 것이 이 스마트푸드 네트워크스의 지향점이자 비전입니다. 결국 판매자 브랜드는 고객 또는 업체 또는 점주한테 어떻게 쉽게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배송하고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 집중하고, 앞단에 있는 여러 가지 판매처, 이베이, 롯데, 실버인가 네이버, 컬리, GS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뒷단에 있는 배송은 빠른 배송 또는 이륜 배송, 바로 불응을 통한 당일 배송, 쿠팡이 연계되는 지금 새로 나왔던 얼마 전에 나왔던 CFS의 서비스가 있죠. 저희 로켓 배송이 아닌 제트 배송, CJ 대한통운의 택배 배송, 팀프레시 새벽 배송, LGL의 배송, 플리즈의 이륜 배송 등 다양한 배송들을 다 이어서 결국 SMB 브랜드,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브랜드와 기타 여러 가지 브랜드, 또 대형 화주 유통사한테 원하는 서비스를 고객한테 원하는 레벨로 제공할 수 있는 공유 물류 경제를 꿈꾸고 그걸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스마트푸드 네트워크스의 비전입니다. 결국 고객은 한 번에 관리하고 한 번에 결제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온전히 판매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저희의 비전이자 저희 스마트푸드 네트워크스가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저희 스마트푸드 네트워크스는 고객의 식품 사업 성공에 없어서 안 될 든든한 지원군이자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물류사 또는 연계되는 여러 플랫폼들한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통합물류협회와 함께하는 이 21년, 22년의 제4차 물류협력에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